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흥국의 어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둠 속으로 초대합니다.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속삭이는 목소리, 잊혀진 비밀이 숨쉬는 곳. 당신은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 곧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내 속마음을 알아들으면지 건들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냐 요글조글 자신의 화를 드러냈다. 그건 보통 기와는 다른 행동이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나를 씹어버릴 것 같은 놈겠지. 그걸 우습했다. 결국 녀석과의 눈싸움을 쳐버린 나는 하나수 없이 먹다 남은 된장찌개와 찬밥을 말아 녀석의 앞에 가져다 바쳤다. 그래서 녀석은 머리를 쳐박고란 그릇까지 씹어먹을 치세로 먹어댔다. 개같이 버겁게 자도 참음마다 먹는 모습마저 으깨운 길을 보니 부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저 개도 나의 토악질 소리에 놀랐는지 개밥을 먹다 말고 동그란 눈으로 날리 멀뚱히 쳐다봤다. 녀석의 새까만 기동자를 보자 초밥 걷기 소리와 자자자로 달려갔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변기통을 부여잡고 전역으로 먹은 버트를 쏟아냈다. 젖 먹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그런지 먹었던 음식들의 모양새다 좀달하게 드러났다. 그것들을 보자 더욱 속이 메스꺼웠다. 순간 저 개가 기서 맡긴 채를 눈치챘는지 개수를 채채 끌며 새는 씩 다가왔다. 난 힘을 내서 녀석의 목에 걸려있는 개수를 잡아내었다. 그렇게 목걸이 달려있는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네라 민기 떠 씨발 새끼. 민기라는 이름을 보자 절로 욕이 나왔다.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기 이 새끼다. 전부 이 개를 내게 맡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남자친구지만 이렇게 개를 선물로 치다니. 사실 선물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억지로 떠는 걸 줬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개 같은 개를 준 걸 보면 민기 이놈은 정말 여자의 마음을 거르는 것 같다. 더러운 개새끼. 만난다면 어떻게든 지들 적고 싶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잡을 수도 없다. 개를 맡기고 얼마 안 했다가 호르니 자체를 감췄으니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 가끔은 이 개다 민기를 먹어치웠다는 망상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모든 원념은 이 개가 아닌 인기새끼 함께 있는 셈인데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게 이 개이기 때문에 인기에게 해줄까지 이 개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작 이 개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개에게 이름도 붙여주지 않고 개새끼라고 부르며 녀석을 주무하고 있다. 주무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해한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 참으로 복잡한 개와 인간의 감대다. 처음 이 개를 맡았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땐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것도 조그맣고 먹는 것도 조금만 먹어서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난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난 개가 어떤 동물인지 알아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잊어버린 상황이었다. 가장 내게 눈망울 쳤던 개의 성장 속도. 난 개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랐었다.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면 이런 정도면 사람 크기 정도로 자랄 것 같았다. 그만큼 개는 많이 먹던 쑥쑥 자랐다.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던 강아지는 겨우 한 달 만에 커다랗게 5끼가 되어 날 놀라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 개를 한 달 만에 민기에게 보여준 그날 민기는 사라졌다. 이 개의 모습을 봤을 땐 정말로 민기를 먹어치웠을 수도 있다. 내가 느끼기로도 이놈은 개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깝다. 걔는 계속해서 달았다. 꾸벅꾸벅 먹이를 쳐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 개가 작을수록 너무나 무서웠다. 놈이 흉물스러운 개발을 내게 들이밀며 짖을 땐 심장이 뚝 떨어질 것 같다. 수많은 꿈속에서 그 개에게 잡아먹히고는 자지가 뜨거나갔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날 버린 탐놈? 잡아먹혔을지도 모르는 민기? 최근에 있는 친구들? 어느 누구에게도 내 집에 살고 있는 이 개새끼들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 개와의 끔찍한 동거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던 일이 일어났다. 6개 개출 모기가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어느덧 내 시중에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걔는 배고팠다. 걔가 날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다. 깊고 감춰진 걔는 얼척한 침을 질질 흘리나 내게 다가왔다. 이 개는 날 잡아먹고 끝낼 것이 아니었다. 6번 분명 날 잡아먹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을게 방문했다. 이 개는 그러고도 남을 괴물 개새끼 있다. 녀석은 내게 달렸더라. 날 넘어뜨렸다. 이미 녀석의 크기는 내가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개 크기가 아니었다. 필사적으로 가둬도 쳤지만 소용없었다. 녀석은 쓰러진 나를 휘저보더니 이내 내 하반신을 덥석 베어 물었다. 피가 뿜어져 나와 거실을 빨갛게 뒤덮었다. 하반신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비맥이 터져 나왔다. 그 개새끼는 내 살점이 맛있는지 내 제 얼굴을 들이밀며 기죽 벗어부었다. 난 한간 힘을 내어 목에 걸린 개줄을 잡았다. 그러자 개줄이 뚝 끊어졌다. 그리고 내 위집도 뚝 끊어졌다. 처음 친구여줬다고? 남자는 그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네, 갑자기 기묘 소리가 들려서 문 열어보니까 아니, 아가씨 하나도 집 바닥에서 아기를 낳고 있지 뭐요. 그래서 바로 신고했죠. 아유, 걔가 좀 더 빨리 신고했어도 아기임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철을 들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까다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기천이 엇갈겨졌다고 해야 할까? 전 내적으로 철저히질을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잘 지내던 사람도 새삼 싫어하게 된 거지. 진짜 별로의 내가 하나 있는데 그 있잖아. 좀 성능 자체가 안 좋은 그런 애. 예의도 없고 늘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 뭐 그냥 무시하면 된다 각오들 하는데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는 못하겠는 거지. 그냥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막 혐오스럽고 못 견디겠다 이거야. 그래서 굳이 척을 하는 거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지 않아? 그때는 이거 좀 만만하다고 해야 하나? 착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내간 그런 거 있잖아. 보통이라면 크게 뭘 하진 않았는데 얘가 좀 이상했던데 뭔가 가심으로 좀 다르는 느낌? 막 간 애들이 자기한테 말 걸어줬으면 좋겠고 또 막 찾아주길 바라고 해. 좀 집착하는 거지. 먹을 거 잔뜩 사와서 애들 나눠주면서 관심 끌고 어디서 좋은 거 구해와서 애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거에 희열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바쳐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완전히 미친 거지. 아니면 그냥 관심병 정자를 그런 거지. 용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애들 지갑에 손을 대는 거야 새끼가. 나름대로 안 들키겠다고 이 친구 지갑에서 많아. 또 다른 친구 지갑에서 5,000원. 그런데 그런다고 안 들키겠어? 다 들키지. 그러다 순식간에 딱 걸려서 난저 쓰레기 지갑 받았지. 웃기잖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 이제 용서를 못하겠는 거야. 어떻게든 그걸 접어야 되는 거지. 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사소했나? 그래, 뭐 이거는 좀 순한 맛이 없고 매끈한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학생 때 어떤 여자 한 명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정작 여자는 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처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남사친. 아예 남자는 안 보는 거지. 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천왕도 수단도 다 떠는데 발전은 안 하고 그냥 치부에 놨다 거적는 거. 이런 거 뭔지 알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정 쓰레기통 역할? 기세만만한 애 자도다가 그냥 자기 하소연 하는데 쓰는 거거든. 일단 무조건적으로 내 편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니까 좋잖아. 딱 쓰레기통 역할. 근데 웃긴 건 걔도 버리기 대충 자기 위치를 알아. 근데 그거로도 먼저 쓰러운 거야. 어차피 애인이 되는 거 꿈꿨던 일이니 그냥 이대로 충분하다. 그렇게 내적 만족을 하는 거지. 문제는 그런 여자들 특징에 자기 행복하고 좋을 때는 또 안 찾아. 봐, 애인을 사러 사귀었다. 혹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 그럼 철착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가 애인이랑 싸우고 친구들이랑 트러블 하고 마음 허하고 쓸데없을 때. 그러니까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락한단 말이지. 행복할 때는 없고 두려움하고 우울할 때는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제정신인 사람이면 와, 가는 얘한테 겨우 그 정도구나.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끊어겠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사고방식이 완전 이상해서 천사수 미친 결론을 낸 거야. 얘는 행복하면 나를 안 찾아낼까? 얘는 불행이 져야겠구나. 그래서 걔 인정관계가 문제 생기길 바라면서 막 은근히 수작질하는 거야. 귀에서 이상한 소문 터뜨리고 또 이간질하고 얻는 얘기 만들어내고 애인 있으면 애인이 오해하게끔 이상한 상황 유도하고 싸우게 하고 떠돌림 당하게 하고 그렇게 여자를 원자를 고르치다 놓고 세상에서 오직 나나니 유일하게 기편이다. 이런 식으로 미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지. 뭐 그도 통했는지
찬동은 나를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더만 얼마 안 가서 되버렸어. 타면은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쓰레기가 돼버렸지. 근데 이런 건 다성이 없어. 그냥 모여도 좀 있었다? 난 아무 잘못 없다. 이러면서. 어때? 진짜 나쁜 놈 아니야? 이 정도면 나쁜 새끼니까 취급도 되잖아. 어? 살아있을 자격도 없는 놈 아니야? 뭐지 봐. 또 다른 얘기가 있거든. 대학 졸업하고 공부하러 고시원에 살 때인데 그때 이놈은 이제 완전 자식감 없는 상태였거든. 무슨 얘기냐면 일단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또 만렙 놀 수만은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치고 놈도 탔으면서 고시원에 왔단 말이지. 근데 사실 본인은 공부해서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놈도 아닌 것 같고 또 공부 좀 한다고 붙을 머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맨날 시간이나 죽이고 돌이나 까먹으면서 놀러 다니는 거지. PC방이고 관아방이고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손잡으면 재미없다고 멀쩡히 공부하는 다른 거시생들까지 꼬셔댔지. 그이따 밥 먹고 하자. 공부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 테니 가자. 그렇게 부근에서는 단고 한 판, PC방 한 시간. 이렇게 계속 꼬셔대서 난 공부까지 당해하는 거야. 이 미친 새끼 봐. 돈 떨어지면 또 부모님한테 찜찜거려서 똑똑타본. 그것도 모자라서 친척들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렇게 2년 3년 시간 낚치고 있으니까 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거 때려치고 공장에든 어디든 취업해서 돈 벌어와야 그부른 거지. 직원도 전부 끝없이 해가죠. 근데 공부도 안 하던 놈이 취업이 뭐 있겠어?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준비하는 척 공부하는 척. 이제 웃돈도 못 버티니까 고등학교 친구에서 얼마, 대학 동기한테서 또 얼마. 고시원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어디 취업했다더라 소리 들리면 또 거기 찾아가서 얼마 빌어 쓰나서 평생에 그렇게 빌부터 산 거지. 돈도 없는 놈이 이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생조 새끼 마냥 그렇게 몇 년 보내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거야. 그긴 좀 너통역시 많지. 나이는 먹었지. 이러는 건 없지. 이제 뭐 되돌리고 싶어도 그냥 답이 없는 거지. 이게 저런 쓰레기가 세상에 어딨어. 이런 놈이 세상에 낙을 써서 되겠냐고. 하늘에 다 잡아 죽여야지. 산의 약은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야 한다니까. 이게 뜰려? 어? 맞잖아. 생각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저거 넣었다가 보면 그래서 죽이는 거라니까. 다른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왜? 아직 좀 부족한 거 같대? 그럼 이름은 어때? 돈 없고 농대금도 지제. 여자는 욕심이 나는지 틈만 나면 연애할 군기나 하곤. 머리도 나쁜 게 힘든 걸 안 하려고 바뀌고 있으니 반면 백수시제곤. 전원님께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라고 돈 좀 보내달라는 소리밖에 없는 데다 일본 말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정석하는 것 없이 시간이나 쳐내는 거지. 자책은 없으면서 시원지는 방법만 늘어놓지. 이런 개쓰레기 새끼가 살아서 뭐해?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뭘 잘났다고 살아있냐고. 빈대만 끼치고 돈을 안 내는 쓰레기가 안 되는 새끼. 싫으면 또 모르고 차워서 핑계만 대는 나고서 새끼. 노력도 안 하고 되지도 않는 저러지 같은 새끼.
당장 저 죽어도 오로지 썰어 걸어오는 실패자 새끼. 뭐? 그런 인간이 살아서 뭐해? 치워야지. 개별은 긴 새끼 마냥 경제재미 극따위로 덤신같이 살았으면 뒤늦게라도 잘못을 알아챘으면 양심상 조용히 뒤지는 게 맞잖아. 그냥 혀를 깨물고라도 뒤져야지. 근데 왜? 왜? 뭐 때문에 놓다고 했는데? 왜 죽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혼자 지저리 헛소리를 하는 건데? 그냥 뛰어내리면 돼. 그래, 이제라도 철 들었고 정신 차렸으니까 돌 걷자. 이제 와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다음을 기약하자. 차 싫잖아.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 당장 내일도 버틸 자신이 없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신부가 뭐라 산 적 없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보자. 딱 한 발자국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안에서 고등학교로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참걸 고성비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책도 손에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저도 제 친구들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모두 추석집에 가셨고 저는 스시 와서 적수하고 새벽 1시쯤 슬슬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시쯤 편의점을 갔다 오면서 정영천 건물을 접었다고 수락했는데 집에 들어올 때 잠들지 않고 들어왔는지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창과 쇳서증이 쳐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셨나 자답게 생각하고서 저승로 나가 돌아던 찰나 갑자기 살짝 기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왠지 느낌이 장모님의 기침 소리다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바로 달려가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잠근 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벌채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침이 짧게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조용히 말하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크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말 딱 들릴 정도로만 또박또박 제가 사는 위치와 누군가 집에 침이 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을 보내준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 몇 시간 같은 10분 납치될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이 올 생각은 지정놔둡니다. 전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경찰이 아닌 부것대로 신고 전화해보라고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119를 누르고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자수를 내 착각이라면 혹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섹시하고 있는 거라네. 그러다 좀 어쩌지 라는 생각에 물쪽으로 다가가 물에 귀를 대고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였는데 주변에서 냉장고 물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들자 더욱더 공도가 온몸을 뒤덮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기저기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내고 있었는데 밖에서 비방주먹 할 것 없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이곳저곳 턱이라고 돌아다니던 괴물의 침입자는 제 방문 앞까지 만나봅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돌려보더니 창문에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금 문 손잡이를 몇 번 돌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누군가 똑똑똑 하면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응수. 하지만 창문 밖에는 경찰차가 보이지 않았고 첨단물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경찰이 일리다 강모했습니다. 저를 페리섬대에 빠져 책상 밑에 숨어서 불고 있었던 차라 창밖에서 경찰 사이렌 불빛이 보여왔고 저는 창문을 열고서 미친 듯이 소리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경찰은 곧바로 집에 들어왔고 그 소리에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그 뒤를 이어 곧바로 게일과 소방대원들도 투척돼서 집안은 사람들로 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집을 헤집고 다니던 침입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순간 이상한 소리는 들었다고 단문도 두드리면서 경찰이라고 문 열려고 했다고 설명을 한 뒤 경찰들과 119 대원분들이 온 집안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분들이 혹시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고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대모를 받고 고급 대원들은 일단 병원으로 정식해주고 있다고 하는 와중 다영도시 쪽을 수색하던 고급 대원 중 한 분이 갑자기 심한 욕을 뱉어대며 고함을 지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달려다 보니 침입자는 세탁기 안에 숨었었습니다. 그 미친 침입자는 경찰분들이 여러 개 탔고 고급 대원분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줘서 병원에서 잠시 진정을 하게 되었을 때 도무님이 도착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단속 잘 하시고 도어록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저는 세탁기 뚜껑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살아나는 나의 여동생에게 너에게 편지를 쓰려 마음먹고 나서야 이 편지가 너에게 주는 첩다드 편지란 건 알게 되었구나. 평생을 다락방에 같이 살았기 때문이지 그저 편지라는 감성적인 것을 생각지 못할 만큼 내가 삶의 찌들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지금은 처음으로 보내는 이 편지를 네가 기쁘게 받아줬으면 한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쓰게 된 편지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난막함이 느껴지구나. 그러니 그냥 처음부터 떠오르는 대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란다. 내가 12살 때 어머니 사고로 돌아가셨군. 그해 열은 아버지도 어디론가 사라지셨지. 3살 어린 너와 그 좁기 좁은 답답하게 완전히 벌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나 놀고 있는 너를 안아들고 맹세했단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도록 키워내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단다. 내가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 일하는 것 따위는 그리 살기에 더없이 부족했지. 그랬기에
난 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다. 너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기 위해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해야 했군. 너에게 예쁨 주고 그 예쁜 옷을 입혀주기 위해 내가 입을 걸 포기해야 했단다. 네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동안 내 친구들과는 멀어져야 했고, 네가 행복까지 웃을 수 있게 난 웃음을 벌어야 했단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너무 지쳐서 차라리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지. 그래, 그땐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소리치게 울 만큼 힘들었단다. 하지만 내 인생을 오직 너만을 위해, 너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이상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너의 모습을 떠올리며 순간순간을 젖혀왔단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어. 풍경일이 끝나자마자 페리를 뛰고, 페리일이 끝나 새벽녘부터 배달일을 하면서 몸이 만신창이 되고 머리가 아파왔지만 기사 없는 모습만 보면 전부 치유되는 느낌이었단다. 난 못 배웠는 새끼니까. 감흥 없는 새끼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때문에 남의 바람에 엎드릴지언정 너만은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 가족관 없는 아이로 잘 자라줘서 지치고 행복했다. 나에게 넌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자 전부였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때,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박사한 대학에 합격했다 소식을 전한 그때, 난 너에게 조직스럽게 물었었다. 학생의 신분이 끝나는 느낌이 어떠냐고. 사실 내 질문의 의도는 감삼 따위를 묻는 게 아니었다. 평범한 학생으로서 흠없는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여학생으로서 부족함 없이 잘 보냈냐는 의미였지. 넌 내 의도를 알아챘는지 웃음을 대답해 주었단다. 이 욕도 덕분에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친구를 사귀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놀러 다니고, 누릴 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난 안심하고 너를 따로 웃을 수 있었단다. 한편으로는 조금 욕심이 생기기도 했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조금은 이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나 역시 조금은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그리 만만치 않았지. 그리고 요대생은 요고생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 나는 돈이 필요했었다. 내게 손을 벌려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난 버거움을 느꼈단다.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 말해보기도 했지만 넌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며 단칼에 거절했지.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찾기로 했단다. 그래, 네가 제대로 공부해야 우리 남매가 산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하면 그땐 웃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조금 더 고점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이 더 늘렸지. 네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시간이 주어질 거라 믿었단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었단다. 목표라는 것에 대한 서름 때문이지,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가장 먼저 근거하고 당당하게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단다. 그래서 예전부터 조금이나마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잠잘 시간을 채워가며 네가 고등학생 때 보던 교과서 단위를 들여다보곤 했지. 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땐 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단다. 하지만 넌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몇 남자 한 명을 데려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너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신분인 그 남자는 너를 교양할 능력이 없었기에 반대하고 싶었지만 네 뱃속에 생겨난 적화 이야기를 듣고는 그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단다. 그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의 행복이라면 나도 이해한다. 아이를 낳고 그 남자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주려겠지. 내 욕심으로는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고 과실을 보이는 그 남자를, 가장 소중한 네가 선택한 그 남자를 나도 믿어보기로 했단다. 실제로 학교를 그만둔 그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나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단다. 함께 결혼 준비하는 너와 그 남자를 보며 이제 옳은 거라 생각하기로 했건, 한편으로는 내 부담이 줄어들어 기쁜 것도 있었지. 정신은 않았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내게 그럴 시간은 오지 않았다. 이 살기 내에 이 결혼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나치게 무리해서 일한 탓인지,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공장에서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단다. 빠른 대처 덕에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왼쪽 손목만은 포기해야 했다. 급발투기가 되었다는 슬픔보다는 이젠 너를 불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단다. 그간 몸뚱이 하나 믿고 해내던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마음을 다 접어봐도 그런 고생한 것과 그가 포기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가질 수 없게 된 것들이 자꾸 떠올라 머리가 부리게 되더구나. 그래서 나답지 않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너에게 물었단다. 이제 네가 날 돌봐줄 수 있겠냐곤. 너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뒤늦게 오싹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 그렇지만 난 알 수 있었단다. 귀 켜져. 그리고 망설이는 동안 스쳐간 네 손을 떨림으로 모두 알 수 있었단다. 그래, 네 행복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았겠지. 이제 힘들었던 단답던 생활을 청산하고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시문 생활을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너는 내 탈이 짐덩어리가 딱 달라붙는 게 너에겐 탐스럽지 않았겠지. 난 널 이해한다. 그간 너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이제 제대로 된 행복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나에게 결국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한다고 해서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단다. 내 전부를 다쳐 키워낸 네가 나를 지우짝 같은 걸 따위로 취급해도 될까? 오로지 포기하기만 했던 내가 이것마저 포기해야 할까? 넌 내게 단순한 노동생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고 삶 자체였단다. 가족, 그렇군, 가족이었지. 그럼 너에게 이 오빠는 뭐였을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이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 정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지금은 내가 뭐가 되지? 이 인생을 방해하는 짐작일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남이고 타임일까? 너에겐 작은 망설임이었겠지만 그것 하나로 난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부정당했단다.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이 너의 지금을 만들었지만 넌 내게 작은 배려 하나 보여주지 못했단다.
나함이 심한 갈래로 찢겨지곤 차라리 아버지에게 버려졌던 그때 같이 죽어버릴 건 하는 생각. 나 선자였다면, 너만 없었다면 난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 그마저도 아니라면 차라리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어버릴 걸 하는 생각. 온갖 나쁜 생각들. 날 사로잡히고 날 물어치지 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견딜 수 없었단다. 아직까지 마음이 더럽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래서 가족으로 남기 위해 너의 짐이 되지도 않을 거군. 그렇다고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타인이 되고 싶지도 않단다. 그래서 이제 내 생애 처음으로 네가 아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네가 이 편지를 받는 오늘, 그래, 너의 결혼식 날, 피로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신혼여행 갈 준비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겠지. 어쩌면 이미 내 소식이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너의 얼굴을 보곤 이 편지를 너의 신혼집으로 보내자마자 그대로 목을 매달 생각이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너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가족으로 남을 수 있겠지. 왜 굳이 오늘이라는 질문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해주고 싶다. 죽어서 잊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차인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단순히 내 기일이라면 네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네가 가장 행복한 날이 이미 분명한 결혼 기념일에 내가 죽는다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겠지. 그렇게라도 네가 날 기억해 줬으면 한다. 더불어 행복해야 할 나는 내 죽음이 너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줄 테니 그간 괴롭고 서운했던 내겐 소심하고도 처절한 복수가 되기도 한단다. 이기적인 선택이지만 이 역시 내 평생 그려왔던 것처럼 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내 도세나 내 몸까지 행복하길 바란다. 이건 일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다.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어 행복하되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날 기억하곤 가족 저고는 괴로워했으면 한다. 다시 한번 그런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복하길 바란다.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짐이 되었군. 타인이 되기 싫어 미움받기를 선택한 못난 오빠가. 아침 6시. 사랑받길 갈구하는 여자의 모든 하루가 시작되었다. 바람이 울기도 전 잠에서 깨서는 간신히 눈을 뜨고 휴대폰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온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그 사실이 다행스러운지 실망스러운지 묻는다면 둘을 다라고 할 수 있다. 마음 같아선 먼저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이내 찾기로 한다. 먼저 내가 연락하는 것을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가 원할 때, 그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일방적으로 연락을 친다. 어제 지우지 못한 화장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욕실로 향했다.
밤새 피부로 괴롭혀던 화장을 말끔히 지워냈지만 개운함보다는 맨 얼굴을 드러냈다는 부담감이 찾아왔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거울을 보지 않고 곧바로 화장대로 향했다. 맨 얼굴을 마주하는 게 내키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 한숨을 내쉬며 마주한 얼굴. 내 본 모습이자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모습. 쾌질 않는 내자의 모습이었다. 절망적인 모습에 치를 떨어진 뒤 서두로 화장을 시작했다. 시계의 긴 바늘이 한 바퀴 반을 돌고 나자 못난 대지에서 니네 제시로 완벽한 대신을 할 수 있었다. 제시. 그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제시? 제시라고 부를게. 네 눈동자랑 잘 어울리거든. 평범이하였던 내다 외모만 보는 그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건 화장술 덕분이었다. 이러기 위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 직업과 능력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화장을 하는 가는 길에 숨어서 그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단 한 번 난 그에게 끝으로서 마주선 적이 있었다. 그가 그리기 좋은 호텔로 날 데려간 그날 차정조차 지우지 않고 제시로서 그에게 안긴 뒤 불안감을 가진 채 제시라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다행히 그는 충격을 얻거나 날 미워하지 않았다. 괜찮아. 하지만 난 혜지보다 제시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 앞에선 언제나 제시를 써줬으면 좋겠어. 그 이후로 난 안전하게 제시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날 불러내는 건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였다. 평일과 주말 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난 퇴근 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차잠을 지우지 못한 채 그에게 전화고 오기만을 꼬박 기다려야만 했다. 술에 취해 살짝 꼬인 목소리로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해주기만을 바랬다. 그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고 휴대폰을 옆에 딱 끼고서 차양없이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가나도 시간을 놓지 못한 채 새벽 3시가 넘어갈 때쯤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어 버린다. 지우지 못한 화장을 눈물로 씻어내며 피부 트러블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이젠 더 신경 쓰지 않는다. 혈지가 조금 더 무너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리다. 내가 그의 애인이 아닌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었다. 또 그가 날 찾는 이유가 사람이 아닌 욕정인 거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놓을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삶에 지친 직장인들이 혹시나 하며 복권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조금이라도 그가 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여떤 기대감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새벽 1시를 넘어간 무렵 갑작스러운 메시지 소리에 침대의 비스듬히 기를 졸고 있던 나는 가급 비스폰을 들었다. 그렇다. 샤이 못들 사급달 그뿐이었다. 개정돈 부두도 없는 그이다지만 귀찮은 말이 많지 기쁜 마음이 들었다. 저절로 자리를 반타고 일어나 거울을 확인하고 제시의 얼굴을 잠시 손본 다음 택시를 타고 그에게 달려간다.
날 마주한 그에게선 역시 나타나는 듯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품은 따뜻했다. 충족되지 않는 애정을 갈구하며 그에게 안긴 뒤 그는 다정한 기수도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그를 따라 들어가 씻는 대신 난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여기서 씻을 수도 그의 텀에서 마침을 맞을 수도 없었다. 그의 앞에서 캐치로 되면 안 되겠다. 제 집 와서 제시로 안기고 제시로 떠난다. 그게 그의 규칙이었다. 결은 무심코 보기 뜬 그의 집에 떠나면 이른 크리스. 큰 작동을 놀리던 전화는 그제 좀 표시가 뜬과 동시에 크리스란 여자가 보낸 메시지를 띄워주었다. 미안해. 깜빡 잠들어서 전화 못 받았어. 어디야? 내가 갈까? 아마도 나가 크게 다르지 않은 여자인 듯 했다. 이 여자도 그에게 크리스로서나 다가설 수 있었다. 그때 조급한 크리스의 다음 메시지가 들어왔다. 린다랑 있는 거 아니지?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린다라는 여자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가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건 차성스러운 것도 없는 사실이었지만 전혀 없는 기분이 들었다. 제시, 크스, 린다, 제, 게, 게. 걔가 제시인 건 면이 이뻐서가 아니다. 그저 그가 편의를 위해서 알타 대신으로 기름을 내겼을 뿐. 샤워를 끝낸 그는 내게 눈길조차 치지 않고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었다. 난 말없이 불을 꺼주고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새벽 3시.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씻어냈군. 외롭군 슬픈 해조로 돌아왔다. 그나마 오늘은 소출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화장을 지우고 잠시나마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있다. 아침에 씻으면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하더니 딱 4시간 동안 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하늘도 수십 번씩 하던 질문을 다시금 던졌다. 하지만 너무나 서글프게도 이번 역시 이 질문이 날 단아시키지 못했다. 다시 아침이 오면 사랑받기 다고하는 제시, 아니 제이의, 아니 그지의 젖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와서 저 세 가지 이름칭은 내가 모르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셋 다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크리스나 린다더다. 그리고 거점을 전자할지 모르는 나이리스나 나틸가더다. 제시가 더 행복했다는 경험이 없는 내 안에서 한 명뿐이었다. 나에겐 두 다리가 없는 형이 하나 있었다. 형이라 부르기에도 상당히 덕부러운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커녕 짐밖에 되지 않는 못난 양. 몸몸무 단바닥에 문대며 득발로 기어가는 혼자서는 화장실 변기 앉지도 못하는
그렇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뱉다면서 항상 형 노릇을 하려는 못난 형이 있었다. 걸었을 때는 형이 있다는 사실을 마냥 저었다. 항상 내 옆에서 같이 TV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나가서 끼어놀 수만 없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형과 함께 했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비록 다른 형제들처럼 손잡고 함께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형은 어머니의 등에 업겨 특수학교에 갈 때마다 혼자서 학교에 가는 내 걱정에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존심하고 누가 더럽히면 형한테 말해. 형이 꼭 지켜줄게. 그런 형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건 저 학교를 들어가서부터였다. 물론 형의 덩치는 자리가 없어서 나보다 한 살 작았지만 형의 존재가 작게 느껴졌던 건 그때부터였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좀 시적 장애를 가지고 온 내 친구랑 같은 말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같은 반 친구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다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그 친구를 도와주기를커녕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빙처로 싸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 차장님 또한 그 사실을 거쳐서 알면서도 항상 주의만 주고 끝냈었다. 그렇게 반 친구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장애를 가진 친구는 경기지부터고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전학을 갔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한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길이 좀 나심이 있던 그 시절에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형이 참만다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분위기, 장애를 가진 친구를 놀림감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휩쓸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관념이 그런 식의 머릿속에 잡혀버린 나는 장애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점점 참기해지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형이 참기해서. 찾으면 형은 내 생각도 모르고 항상 친구들 좀 집으로 초대하라 그랬었다. 지수야, 너 오늘 친구도 없냐? 친구들 좀 데려와. 같이 놀게. 형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난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고 별로졌다. 내가 아직 친한 친구가 어딨어. 그래? 너 혹시 머뭇다야? 그런 건 아니야. 누가 뒀다 돌리면 말해. 형이 너 지켜줄게. 형이 그럴 때마다 형이 조금씩 미워졌다. 도중에 형 때문인데 내 마음도 무겁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본격적으로 형이 싫어졌다. 심지어 형의 전해 때문에 형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형을 증오하는 마음에 튀어온 것은 매주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부모님이 다시 컸었다. 내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 도로마크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절실했다. 하지만 언제나 부모님은 내게 형의 수발을 들라고 하시면서 감자로 나의 시간을 빼앗으셨다. 거적지 목적이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저 병신 때문에 나는 빈번히 내 자신을 겁들었고 천만했다. 한 번은 그런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형이 내게 말했다. 너하고도 좋아.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와. 엄마가 뭐라고 하면 형이 꼭 지켜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왠지 서슴없을 듯 말하는 형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질 않았지만 참겨들에는 고맙기도 했었다. 그렇게 난 형의 말을 믿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써듣기를 맞았다. 아버지는 내게 10만 원 하셨다네요. 나를 때리셨고 어머니는 밤바자를 똥을 싸지를 점을 시키느라 나는 신경 쓰지도 않으셨다. 시켜줘? 카카오톡을 시켜. 좀무지도 밥거리는 경심치지. 그날 저녁 난 아버지에게 마주 땀을 눈물로 쓸어내리며 잠들었다. 그러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내 위로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답답한 애 절로 눈이 떠졌다. 눈을 뜨자 내 위에 어떤 사람의 등짝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내 위에 눌러앉았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난 답답해서 그 사람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 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사람은 뒤를 돌아봤다. 형이 웃고 있었다. 뱃속에 가자 끔찍하고 더러운 만몽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엔 희귀한 변기가 생겼고 난 그 변기를 닦고 처리하는 일을 도맡았다. 고등학생인 내게 형의 이곳을 둬서 숨겨 쓰는 것은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가 어른이 되어도 형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더라도 형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간다도 뻔했다. 그래서 난 형을 죽음이 할 사람으로 취급하고 막대하기 시작했다. 형이 알아서 눈치껏 떠나주기를 바랬다. 내가 형을 막대하는 태도에 거만이는 형이 불쌍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어머니께서 스스로를 옥매는 사색이었다. 장애인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죄책감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 사실 어머니는 불쌍한 여자다. 누구보다 형이께 건맹이 삶을 사셨으니. 다만 오메혈, 너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나는 오늘 계획을 세웠다. 그 마벌새끼를 펴주기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일하러 나가신 오늘 난 형에게 슬며시 다가갔다. 형은 공부를 하는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형씨는 공부해서 뭐하길? 나는 형의 머리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형은 바보로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일반 사람이라는 말 섞기가 싫냐? 나는 발로 치는 금도를 놓쳤다. 힘든 짓과 형의 얼굴을 바로 쳤다. 형의 코가 옆으로 꺾이면서 식발과 코끼가 쏟아졌다. 키를 쏟으며 나타나는 형의 모습에 난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형을 받았다. 지난 17년 동안 억눌려 했던 분노를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터뜨렸다. 그러다 얼마나 두드러졌을까. 형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에는 이미 생기가 보이지 않았다. 저건 별아, 별대로 대학을 해. 기다려.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이때가 아르오는 불쾌한 고통이 느껴졌다. 불쾌한 기분을 씻어낼 줄은 시원한 바람이 필요했다. 나는 장차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까워지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인가? 불라, 뭐 어쩌라고. 사이렌 소리 너머로 그 근처에 시려다는 누군가가 보였다.
형이었다. 고목이 터져서 달아볼 순 없지만 형이었다. 그때 곁에 있던 아줌마가 소리쳤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빈수가 자살을 했어. 자살을. 다음날 알았다. 형이 서를 쓰고 바깥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그때 형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가난한 내 죄의 증거에 피를 전부 탓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것이었다. 형이 어렸을 때부터 지우도 타던 말이 떠올랐다. 형이 꼭 지켜줬듯. 그가 알았다. 그 지분답도 컸다. 내 신체의 일부가 떼어져 나가는 그딴 가라나 컸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어느 정도 친구에서 깨어나 크프글 아직도 남아있 껴서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네줬다. 형과 내가 같이 대학교 찍은 사진이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다른 해석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둠은 앞으로도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어둠 속에서 조심하세요.